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도내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남성들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돼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교사를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가 하면 강제추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건 지난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고생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만남을 가진 뒤 7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개인 일탈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고요. 이거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과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일탈이라고 하기엔 강원도 교육청 직원들의 성범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고 이 범죄가 자범을 넘어서 이런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다양한 범죄가 강원도 교육청 직원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으로 5명이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명으로 늘었는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심지어 아동 음란물 소지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2달이나 남았지만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등으로 벌써 7명이 수사나 재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 교육만으로 충분한지 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에 노출되고 있지만 단속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이나 SNS를 감시할 수 있는 단속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전문가들은 소속 기관의 징계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육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시에서 발전소 취수구에 레저객이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인근의 다른 발전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발전소 취수구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전소 취수구 사망 사고가 난 곳은 수심 10m 내외에 가까운 해안입니다. 취수구는 2개 관로가 뻗어나가 각각 2개씩 탑 모양으로 해저에서부터 5m가 올라와 있습니다. 취수구의 상단부는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측면이 2m가량 뚫려 있고 중심 지름은 3.4m로 걸음망이 없습니다. 발전소 측은 부표에 접근 금지 표시를 했고 사고 지점이 항만구역 아니라 일반인이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설비 구조를 고려해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취수구를 설치했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닐 정도로 유속은 빠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쭉 빨려들어가고 그런 유속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위험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 정부표도 달아가지고 접근 금지라고 해놨고 그 경고판을 갖다가 취수박스 주변을 다 돌려놨어요. 하지만 유족 측은 수색 작업 중에 취수구 위치를 몰라 구조대원들이 위험에 처했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취수관 안쪽이 시커멓게 보이니까 그게 취수관인지 모르고 이 친구도 그쪽에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빨려 들어갈 뻔했다가 다른 동료가 있어서 같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해상에 항만구역 경계 표시가 없어 일반인이 접근 금지 해역인지 알기 어렵고 해양 레저객이 조류에 휩쓸려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시설을 표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 해역에서 1km 근방에 있는 발전소에서도 지난 2018년에 취수구 사망 사고가 났고 제주도에서는 2019년에 물놀이객이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발전소들의 취수구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 중도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중도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현재 어디에 또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김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980년대 춘천 중도에서 발견된 철기시대 민무늬 토기입니다. 중도에서 무더기로 발굴돼 비슷한 모양의 토기를 모두 중도식 토기라고 부릅니다.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나온 유물은 8천여 점. 대부분은 중도식 토기이고 석기나 금속류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올해 모든 유물이 국립춘천박물관 수장고에 들어와 지금은 문화재 등록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8천여 점 정도가 국가기록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물에 비해 이동과 보관이 자유롭지 않은 유구는 아직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중도 수변생태공원에 있는 비닐하우스들. 가까이 가보니 임시 야적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굴된 고인돌인 지성묘 48기입니다. 고인돌은 이렇게 분리된 채로 임시 방치돼 있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유적공원이 마련되는 대로 이전 복원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저 앞에 그 프랭카드 보듯이 웬만한 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구경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화재인 청동기 시대와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터. 대부분은 흙으로 일단 덮어뒀는데 일부는 유적공원으로 복원되지만 일부는 레고랜드와 인근 시설 아래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늦었다며 차라리 중도 유적과 레고랜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고학자가 할 일은 그 나머지 유적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를 한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레고랜드 개장 소식에 뒷전으로 밀려난 중도 문화재. 말 그대로 묻혀버린 우리의 소중한 유적지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드러낼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암호화된 개인정보, 이른바 가명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원주에 설립됐습니다. 심사평가원 등 원주의 공공기관들도 이곳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가명정보가 데이터 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고령자와 소아청소년 환자 등 누적 6,400만 명분 52건의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건당 3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 데이터를 사기업에 넘기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을 받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학술 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사업 목적으로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당사 위험률 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7월 심평원은 6개 민간보험사에 다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주게 되면 영리사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가명정보 형태의 데이터를 주게 된 겁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가리키는데 핵심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가명정보는 전체 정보가 다 드러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값이 모두 감춰진 익명정보의 중간 개념인데 적정한 가명 처리를 통해 의미가 있는 정보를 남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특히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때 파괴력이 커집니다.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통신 기록과 대형마트의 결제 내역이 결합되면 어느 지역에 사는 특정한 연령층이 어떤 곳에 자주 가고 무엇을 주로 사는지 등을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정보 당사자 수백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려워진 적이 없었는데 정부가 2016년에 가명정보의 예전 개념인 비식별 정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 결합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가명 정보를 폐쇄된 곳에서 처리하고 반출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원주에 열었습니다. 과거는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바로 이 데이터 경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 모두에서 가명 정보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심평원처럼 전 국민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게 어떤 후폭풍을 부를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둘러싼 입찰 담합 논란이 전현직 도지사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심상화 의원은 김진선 전 도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알펜시아 리조트를 최문순 도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서 드러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도 되는지 최문순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최 지사는 필요 없었던 골프장까지 건설해 혈세가 낭비됐고 매각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사 일반 분야 95명 모집에 270명이 접수해 경쟁률 2.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학년도 3.9대 1 이후 최고의 경쟁률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일반 20명 모집에 483명이 접수해 24대 1을 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 지난해부터 교육과정 과목 없이 논술과 면접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체전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합니다. 인천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국방개혁 2.0 이후 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위해 전국체전을 접경지역에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철원군에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자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역자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해 발급하는 과정을 간소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 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군에서의 운전 경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역자들이 경력 확인 등을 위해 수차례 군부대와 면허시험장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군 면허의 일반 면허 교환 발급은 군에서 운전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 또는 전역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도심이나 상업지구가 밀집한 구역일수록 5대 범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전국 범죄 위험도 예측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읍면동의 경우 범죄 위험도 등급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고위험 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 포남동으로 8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릉시 교동의 고위험 등급은 74곳, 태백시 황지동은 64곳, 양양읍은 61곳 등으로 인구가 많고 1인 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유흥주점 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축제 자제 방침에 따라 연기됐던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댄싱 공연장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2021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